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독거트 셀지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3,000km 정도 떨어진 멘도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르헨티나 그 와인의 70% 정도가 이제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아르헨티나 그 와인, 특히 말백 종류가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살타에서 이제 아타카마 그리고 우리나라랑 처음으로 이제 FTA를 맺었던 국가가 칠레거든요.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해서 쭉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3,000km를 달려가지고 여기 지금 멘도사,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와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한국에서 그 현대기아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안들은 뭐 한 명도 안 보이고요. 대신 현대기아차들은 되게 많이 보여요. 어렴풋이 보면은 길가에서 보이는 차량의 한 20% 정도는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은 없지만 현대기아차는 진짜 많이 보이는 이런 국가고요. 그래서 칠레가 뭐 주변에 칠레 와본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칠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익숙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보면 여기 현대기아차 보면은 다 신차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남미에서 이제 1위당 GDP로는 우루과이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우루과이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거 감안하게 되면은 웬만큼 큰 나라 중에서는 칠레가 굉장히 잘 사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도 마구마구 살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있는 나라죠. 여기가 이제 스타벅스 라떼 한 잔이 그랑데 기준으로 올 때는 9,000원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6.5불? 6불 정도? 뭐 그 정도 하는데 6불 정도 하죠. 6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600원이니까 여기는 한 3, 40%는 더 비싼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나라죠. 아무튼 저는 이제 칠레에 있다가 여기 지금 멘도사에 와 있고요. 이제 멘도사에서 조금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아마 이제 우스아야 쪽으로 쭉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스아야까지는 한 달 정도 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인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중남미에서는 최고 수준의 이제 물가인데 그 부의 원천은 바로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리의 매장량이 30%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히토류, 몰리브덴 같은 그런 히토류들까지 여기에 다 매장이 돼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을 파서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노천에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파요. 제가 드론을 한번 날려서 촬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 부럽기도 굉장히 부럽고 이게 땅을 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파는 거다 보니까 채굴 비용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진짜 논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산유국에 가는 만큼의 엄청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칠레입니다. 게다가 이제 인구가 이제 2천만 명이 안 돼요. 인구가 15억인데 그런 게 있으면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이 매장량이 있다 보니까 천연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GDP가 이렇게 확 올라가고 구매력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게다가 이 나라 국민들이 스페니쉬들이 많긴 많은데 독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인들이 뭐 초반에 이제 이 나라를 건국할 때쯤에 내려온 독일인들도 있었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 전범들이 이제 본국에서 이제 숙청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뭐 거의 재산이 다 합치면 거의 1조 정도 됐었대요. 왜냐면 이제 각 국에서 이제 수탈한 금이라든가 보물들 이런 것까지 갖고 왔었기 때문에 칠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던 거죠. 그리고 뭐 독일인들 잘 아시겠지만 근면 성실하고 또 다국어에 강하고 또 협동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발전하는데 굉장히 이게 뭐랄까 서포트를 잘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다른 중남미 국가들, 스페니시 국가들에 비해서 좀 수준이 높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독일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남미 여행 제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북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물어보면 저는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칠레다. 칠레가 가장 영어가 잘 통해요. 아무튼 지금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있는데 칠레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제 빗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의 북중 남미 여행에 이제 거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국가가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저한테 뭘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딱 그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막상 너가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딱 튀어나오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상을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연히 이제 키보드 워리어 시절, 한국에서 갇혀 지냈던 그런 시절,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거는 뭐 자명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보고 다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민족으로서 장점은 똘똘 잘 뭉친다는 것도 있고 동질감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를 좀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돌발 상황들이 적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획일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민족에 대한 그런 배척심이라든가 동경 이런 사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단점이 좀 많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친구도 있고 멕시코 친구도 있고 잠비아 친구도 있고 인도네시아 친구도 있고 몽골 친구도 있고 스웨덴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미국처럼. 그러면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이 엄청나게 넓어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직접 여행하면서 다녔다면은 적어도 세상을 보는 이해하는 눈이 좀 넓어질 텐데 그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다못해 주변에 일본의 친구, 중국인 친구 이렇게 가까운 나라 친구들도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뷰를 세계를 보는 그런 뷰가 굉장히 뭐랄까 좀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 단일 민족의 그런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살에도 젊을 때 좀 더 젊을 때 여행을 많이 좀 다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리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업이 이제 투자업이고 이제 올해로 주식 투자한 지 23년 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세계 여행을 많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고 지금도 세계 여행을 다닌 지 4년 차가 됐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보여지는 그런 풍경과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 매크로와 연결하기 때문에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곳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찍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다른 뷰라든가 더 깊은 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찍고 다니고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보고 가버리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면서 선과 선이 이어지고 어떻게 달라진 것들을 그 그라데이션들을 쭉 보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2년 동안 쭉 봐온 사람이랑 잠깐 며칠 보고 간 사람이랑 이해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 때 자라면서 미국 위주의 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나와서도 언론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 미국이 기준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나와 보면 미국의 입장도 있고 한국의 입장도 있고 일본, 중국,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그 중남미 다 각국의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그 독일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중국 여행을 혼자서 막 하고 계세요. 나이도 좀 지긋한 분인데 이분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뭐 독일이란 나라가 뭐 그분이 독일에서 오래 사셨지만 독일이란 나라가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많이 친하잖아요. 그 약간 공산권 사회주의권하고 되게 친해요. 뭐 어차피 사회주의 정당, 뭐 기민당, 뭐 거기 뭐 연합도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쪽에는 유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중국을 여행을 하신 거는 뒤늦게나마 처음인데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발전돼 있고 앞서가 있고 자기는 너무 구식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죠.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이란 나라를 예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또 가깝기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반중 정서도 있고 이런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는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엄청나게 가난하고 막 농민공들은 너무 고생하고 있고 이런 것만 보고 되는데 막상 가서 뚜껑 열어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뭐 이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디바이드가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되게 반반으로 나눠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그 발전을 굉장히 그 족쇄가 된다고 해야 되나?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적으로도 보면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고 무섭도록 잘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2년 전부터 제가 도커투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악플들을 많이 달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면 그게 숫자로 이미 나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우리 이제 그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유럽, 동남아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쯤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잘 해야 된다. 제가 작년부터 늘 해왔던 말이잖아요. 두 나라 사이에서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임기가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그런 말실수한 거죠. 중국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현지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라든가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그 타격과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미 커피잔을 엎어 틀어 놓고서 이제 1년 지났으면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이게 사과가 받아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너무 먼 거리를 이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멕시코 있을 때였어요. 영상 몇 개 중국 관련된 거 많이 찍었었는데 동남아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 왜 어려운 시장이냐면 뭐 그 상품 시장으로 볼 때는 저가 시장은 걔네들이 경쟁률을 되게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로컬 업체들이 되게 치고 많이 올라오고 있고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한데 가성비 좋은 거로는 최고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물밀듯이 이제 우리나라 테무, 알리 이런 거 밀어붙이듯이 동남아 시장을 평정을 하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급 제품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이엔드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왜냐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부자들은 되게 부자거든요. 말도 못하게 부자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뭘 원하냐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재팬, 일본의 그런 물건들, 그래 약간 고가 제품들이라든가 명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걔들은 한국 제품을 되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명품도 아니고 저가품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본다면 얘들은 벤츠, 벤틀리, 마이바 이런 걸 사지 현대기아차를 산 게 아닌거든요. 동남아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도요타라든가 스즈키라든가 혼다라든가 닛산 이런 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간에 꼈어요. 낀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잘 없어. 여러분들 동남아 생각하시면 여행 가면은 다 뭐 시커먼 친구들이 서빙하고 있고 호텔 가면 이렇게 서브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동남아는 다 가난한 애들만 있는 곳이야. 국민소득도 뭐 5,000불, 4,000, 8,000불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1,000불 이하를 이렇게 깔아주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30만 불, 40만 불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소득은 없지만 엄청난 겁을 이미 지닌 사람들이 부익부빈이 미친 듯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동남아란 말이에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플라스틱 관련해서 준재벌 딸내미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영상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근데 진짜 와 정말 굉장한 부자긴 하더라고요. 조금만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시안파라곤이라고 제일 이제 그 럭셔리한 그런 백화점 중 하나거든요. 그 방콕 중심부에 있는 센트럴에 있는.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방콕이 잘 오지 않는데요. 왜냐면 너무 붐비고 막히고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오는데 그날은 이제 이사회 때문에 이사회 그 가족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이사회를 거의 참여하고 경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아랫단에 있는 경영진들의 보고를 매월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온 김에 저를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세상 텐션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에 이제 하이소라고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하이소에서도 뭐 TV에서 보면은 뭐 하이소 막 이게 막 보여주고 뭐 막 하잖아요. 대단하다, 부자다 하는데 그냥 거기는 그냥 준재벌이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 안드로메다급인 거죠. 뭐 어디 뭐 카메라 들고 갖고 가서 뭐 보여주고 이럴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이제 레벨인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는 육교 아래에서 행상하고 있는 얼굴 시커먼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 위에 뭐 화교들이라든가 엄청난 불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시장이 디바이디드가 된 그 소사이어티가 바로 동남아다. 여기를 우리 기업들이 뚫기 굉장히 어중간하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우리가 쳐들어가기에 되게 애매한 시장이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서야 우리 각하라든가 그 강요들이 그걸 이해를 하신 건지 대통령께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는 금요일 밤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지금 토요일 오전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걸로 나올 텐데, 빨리 편집해서 올리긴 올릴 거예요. 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탄핵 표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이브도 일요일 밤에 할 거예요. 탄핵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라이브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지금 영해인근 3,000km를 쫙 운전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히는 잘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계신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도 안 터진 곳에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러느라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여름에 스타트업 대표 형을 만났는데, 그것도 영상이 있거든요. 핑크퐁이라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대작을 만든 업체의 공동 창업주였는데, 그 형이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걸 또 런칭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타트업의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여름쯤부터 뭔가 산업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돈이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름쯤부터 유튜브 수입이 좀 급감했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수익이라는 거는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맨날 그냥 뛰어넘기 이거 누르시잖아요. 그 광고를 보셔야지 저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수입이 갑자기 여름부터 많이 줄어들어서 제 채널이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황이 오게 되면은 기업들이 먼저부터 뭘 줄이냐면은 광고 비용부터 줄이잖아요. 해고는 맨 나중에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광고를 줄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중 하나인데, 한국에서의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껴요. 어차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70%가 한국이 있고 20%가 미국인데, 70%의 한국에서의 광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점점 확 줄어든 걸 보면은, 진짜 지금 한국이 되게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저도 피부로 매달 꽂히는 금액을 보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나는 세계 최강이다, 우리나라 우월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도 4, 5년 뒤면은 중국한테 시장 점유율 거의 40% 정도가 점유당할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2나노라든가 3나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 2나노, 3나노 쪽의 시장도 전체 파이에서 보면은 10% 남짓의 아주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몸통이 되는 7나노 이하가 진짜 되게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 자체도 중국이 빠르게 지금 쫓아오면서 이거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게. 제가 이거에 대한 경고를 작년부터 했었죠. 근데 지금 가시화가 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거의 과점하다시피 거의 먹던 시장들을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D램 쪽으로는 거의 70% 이상을 이제 과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사실 다른 산업을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때 5, 60%까지도 우리나라가 다 수주 잔고가 파이가 이렇게 점유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대로 떨어졌죠. 50%대가 이제 중국이 돼버렸고, 하이테크, 하이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그런 운반선, 이런 LNG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더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영원히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파이상으로 볼 때는 점유율이 5대 2까지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전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에 봤던 정보를 보면은 50대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50이었고 한국이 3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 비중의 파이를 보면은, 중국이 70% 배터리 점유율이, 그리고 BYD가 한 50% 갖고 가겠죠. 그리고 한국이 17%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SK 온도 있고, 또 어디 있죠? 배터리 기업도 상당히 많잖아요. 삼성 SDI도 있고, 얘네들이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BY가 50이면은 50이고, 5개사 되나? 17%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지금 중국이 너무 다 먹고 있구나, 중국이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완전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냐면 EUB거든요. EUB 같은 경우에도 ASML이 2000년 초반인가 그때쯤에 개발했을 거야.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쪽도 지금 중국이 한 4, 5년 뒤면은 기초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90년대 기술인데 솔직히 일을 하면은. 근데 중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하이테크적인 나라잖아요. AI도 잘하고 있고 특히 AI를 이용해서 요즘에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신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발이 빨라지고 있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EUV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AI를 이용해서 시행착오를 계속 줄여가면서 쭉 밀고 가게 되면 중국이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 하고 하는데 중국도 상당히 못지않게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거의 전 세계 AI 시장의 기술력을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번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두 나라의 AI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어떤 리포트에서 했었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돈코트 스차트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제가 네이버에서 뭐 무슨 기술 나온다, AI 같은 거 나온다 할 때 웃기지 마라. 안 된다. 머릿수로 담화수로 이 돈의 파워로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거 런칭을 올해인가 했는데 아무도 안 쓰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웃긴 소리 하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쭉 사라졌어요. 배터리도 작년에 완전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중국은 싸구려밖에 못 만들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싸구려를 굉장히 품질을 올려가지고 그 싸구려의 그 퀄리티가 우리나라 거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됐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쪽에 계속 배터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작살이 나서 이제 연기점 사라지신 것 같고 제 채널의 악플도 그분들이 안 달고 있죠. 왜냐면 제 말이 결국엔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버블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국한테 먹힌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산업이 그렇게 먹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만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먹힌 거죠 시장에 엄청나게 큰 고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래들은 개인들의 그 돈을 빨아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고래한테 투자자들도 같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두 번이나 일어난 거죠. 중국이 EUV를 작업을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크게는 우시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어디죠? 저 동북 쪽에 하나야 그 하이닉스 대련 쪽에 있나? 하이닉스가 있는데 얘네들 다 쫓겨나는 거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뭐 EUV 하면은 7나노 지금 DUV로도 7나노를 어떻게 수율이 좀 낮아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EUV면 2나노, 3나노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3나노에서도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잖아요. 2나노는 너무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진짜 아직까지 중국 애들은 그 헝그리의 정신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대만도 그게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 중화 쪽은 좀 뭔가 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이 한반도 이 남한 쪽은 굉장히 그런 게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거의 대부분의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이들 쫓겨났거든요. 뭐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냥 일반 가솔린 차들, 독일 차들 마찬가지고 뭐 지금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다가 그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중국이 이미 그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번호판, 차 넘버 이걸 플레이트를 안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허가를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그 세금을 세게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만든 거죠. 왜냐면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그런 쪽들은 독일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들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전기차는 중국이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는 가성비가 되게 중요한 거. 솔직히 가성비가 전 세계를 휩쓴다고 보거든요. 하이테크는 하이테크인데 그쪽 시장 너무 다른 거고 솔직히 내연기관을 예로 들면은 하이테크는 뭐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뭐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바흐라든가 뭐 그쪽 럭셔리 카 쪽이잖아요. 그 아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는 가성비 영역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독일 3사 그 BMW, 벤츠, 어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하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중국이 그렇게 내연기관에 대해서 무역 장벽 같은 거를 이제
쌓아 놓으니까 결국에는 중국에 있던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내연기관들이 하나하나 이제 네이밍 밸류가 좀 떨어지는 애들 얘네부터 이제 쳐 나가는 거고, 그 전에 이미 현대기아 차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중국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화가 나니까 이제 관세를 떼려고 했는데, 근데 워낙 지금 유럽이 중국한테다가 팔아먹은 게 많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관세 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진짜 불쌍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종국에는 중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작년부터 드렸는데 점유율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천하의 테슬라도 점점점 밀려나고 있고 애플도 점점점 밀려나고 있고, 자국 시장에는 자국 것들만 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자국산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산도 그렇고 이제 외국산들이 점점점 설자를 잃어가고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중국산이 자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1,400원, 달러권 환율 1,400원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저는 봐요. 경쟁력이 이렇게 약해지는데 누가 그 어떤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있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어요. 올해만 해도 20조 정도의 외국인들이 외국인 자금이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70조 정도가 이제 빠져나와서 미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엄 터지기 전에 1,407원대에서 50% 정도 던졌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그 계엄 터지고 나서부터 1,450원까지 갔었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봤어요. 운전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1,420원대의 원화를 30%를 팔고 지금 이제 달러 원 비율이 지금 2대 8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이렇게 많아졌던 게 제가 2017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계엄이 터지고 나서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엄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다가 1,400원 아래로 못 내려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출장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국내 파견했던 직원들도 돌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하나하나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팬딩 시켜놓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